투입 대비 성과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고 보고, 그것 때문에 저한테 강의를 들으신 분들, 제 수강생분들이 합격률이 몇 배 높게 나온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게 뭔지, 왜 프레임을 가지고 회계를 공부해야 되는지, 왜 회계학이 프레임의 학문이 되는지 한번 느껴보시고 요걸 바탕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취득원가랑 관련된 얘기는 끝난 거예요. 20분 만에 여러 시간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걸 지금 끝내버린 거라고요. 요게 프레임의 위력입니다. 자, 이 프레임이 또 어떻게 위력을 발휘하냐면요. 안 배운 것도 풀 수 있다고, 안 배운 것도. 회계는 절대 놓으면 안 된다. 그냥 휘발돼 버린다. 이렇게 하는데 회계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공부법, 강사의 강의법이 그런 거예요.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국사들은 전부 다 강의들이 상향 평준화가 돼 있고 누구한테 들어도 큰 차이가 안 나고 고르게 점수가 많이 나와요. 근데 회계는 이렇게 배운 사람하고 이렇게 배운 사람은 효율이 다르고요. 효과가 다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현입니다. 자, 오늘 회계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회계 프레임이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제 책 제목이 프레임 어카운팅, 프레임 회계학이거든요. 프레임 회계학에서 말하는 프레임이 뭐고, 왜 그걸 알면 공부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효과는 2배가 된다고 하는지 이걸 말씀드려 볼 건데요. 오늘 영상이 1시간 남짓 될 텐데 이 1시간 영상을 끝까지 보는 것만으로 여러분 전체 수업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회계 프레임이라는 게 프레임. 우리 회계에서 되게 많은 걸 배우거든요. 막 책도 되게 두껍고 막 어떤 강사 책 보니까 기본서만 막 1000페이지가 넘어가고 막 이러던데 그 1000페이지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배우고 또 회계는 휘발성이 높고 어렵다라고 하는데 잘못 배워서 그래, 잘못 배워서. 사실 회계에서 가르치는 거, 회계에서 배울 건요, 딱 3가지뿐이에요, 3가지. 요게 프레임이거든요. 회계는 딱 3가지만 알면 되고 그걸로 끝나요. 자, 우리 회계에서 결국에는 어떤 거래가 일어나면 요걸 재무제표로 만드는 과정, 요게 회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 순환 과정 해가지고 거래가 있으면 그걸 복식부기, 분계장에다가 적고 그걸 원장에 옮긴 다음에 시산표, 수정전 시산표, 수정후 시산표 만들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 요게 회계의 과정인데 옛날에는 손으로 장부를 만들다 보니까 요런 과정들을 다 거쳤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컴퓨터가 자동화가 돼 있어가지고 컴퓨터에다가 분계만 딱 넣으면요, 재무제표 빵 나와요.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요, 분계만 집어넣으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이 분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차변에 뭐 얼마, 대변에 뭐 얼마, 여기다 뭘 적고 얼마로 적을 거냐, 요것만 하면 되거든요. 회계에서 이 이상 물어볼 거, 이 이상 나올 게 없다고요. 자, 근데 요 분계가요, 딱 3번 일어나요. 딱 3번. 언제 회사가 분계를 하냐면요, 자, 자산으로 보면 나한테 들어올 때, 내가 요 자산을 사올 때 오늘 요거 얼마에 사왔어라고 분계를 한다고요. 이렇게 사올 때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언제 하냐면요, 이걸 팔 때, 내 자산에서 빠져나갈 때, 요때 한번 해줘요. 그래서 들어올 때 한번, 나갈 때 한번, 이렇게 들어올 때 한번, 나갈 때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매년 말에 평가를 해줍니다. 재무제표를 1년에 한 번씩 만들어야 되니까 1년에 한 번은 요 자산이 잘 있는지, 지금 가격은 얼마인지 평가를 해준다고요. 자, 그래서 회계는 딱 3가지 알면 돼요. 들어올 때 어떻게 분계할 거냐, 중간에 어떻게 분계해 주냐, 나갈 때 어떻게 분계해 주냐. 딱 요 3가지를 공부하는 건데, 요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들어올 때를 취득, 그리고 취득할 때 어떻게 인식하냐에 대해서 배워요. 그리고 나갈 때 뭐냐면 처분 혹은 제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념체계 같은 거 배우면 회계에서 뭐 배우냐면요, 인식과 제거 이렇게 배워요. 그리고 중간에 뭐 하냐면 중간에 요게 얼마인지 평가를 해줘요. 자, 그래서 인식, 평가, 제거 요 3가지를 배우면 회계는 끝나거든요. 그래서 요걸 계정 과목별로 정리하고 배워가는 게 회계예요. 자, 근데 잘못 배우면 어떻게 배우냐면 이렇게 배워요. 자, 우리 취득, 인식할 때는 주제가 얼마냐면, 그게 주제가 뭐냐면 얼마짜리냐. 너 그거 취득했어. 그거 얼마짜리야. 요걸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계로 이게 무슨 자산이고 얼마짜리야. 요걸 정한다고요. 그래서 무슨 자산이냐. 그래서 자산의 분류가 뭔지 공부한 다음에 얼마짜리야를 정하는데, 저때 기준서를 보면요, 회계 기준서라는 게
모든 계정 과목에 대해서 기준수가 있는데 되게 복잡하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자, 처음에 취득할 때 재고자산은 뭘로 측정하냐 그랬더니 취득 원가로 측정한대요. 아, 취득 원가로? 재고자산 취득 원가로 측정하는구나. 자, 근데 금융자산 갔더니 금융자산은 쭉 해가지고 공정가치로 측정한대요.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여기 기준수 문구거든요. 그래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구나. 자, 유형자산 갔더니 유형자산은 또 원가로 측정한대요. 아, 그래? 원가로 측정? 근데 유형자산을 교환을 통해서, 교환거래를 통해서 취득하면요. 그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대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을 해? 그래. 무형자산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가로 측정하는데 단 무형자산을 사업결합, 합병을 통해서 취득하면요. 공정가치로 한대요. 뭐가 좀 복잡하고 케이스가 많죠. 그리고 투자부동산 갔더니 투자부동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우리 나중에 생물자산이라는 것도 배우거든요. 이번에 지방대 시험에 생물자산 나왔는데 생물자산은 뭘로 측정하냐 봤더니 공정가치에서 처분 부대 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한대요. 자, 그러면 취득할 때 뭘로 측정하냐가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공부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심지어 요걸 제가 지금 하나로 모아놨으니까 그나마 표 하나로 정리가 되지 대부분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강의를 들 때 어떻게 됐냐면요. 재고자산에 대해서 재고자산 취득원가로 결정한다, 측정한다.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또 어떻게 하고 처분할 때 어떻게 하고 한참 일주일 내내 재고자산 배운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금융자산 배울 때 또 금융자산은 처음에 공정가치 측정해. 그리고 또 나서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지, 손상차손 어쩌고, 분류 변경 어떠고, 한참 배우고 나서 또 그 다음 주에 유형자산. 이렇게 배우잖아요? 앞에 거 다 휘발돼 버려요. 무형자산쯤 하다가 갑자기, 자, 여러분. 재고자산 어떻게 측정할까요? 뭘로 측정하나요? 생물자산 뭘로 측정하나요? 금융자산 뭘로 측정하나요?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고요. 그래서 회계를 뭐라고 하냐면요. 휘발성이 높은 과목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배우다 보면 앞에 것들 들을 때는 그냥 취득 원가로 측정한다고 그러니까 그래 원가로 측정해. 오케이. 근데 그 다음에 가가지고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한다고? 그래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거야? 오케이. 덮고 물어보면 기억 하나도 안 난다고요. 그래서 휘발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왜 휘발되냐면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원가에는요. 취득할 때 측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 하나만 알면 돼요. 그 원칙을 알고 예외가 있거든요. 어떨 때 예외가 적용되는지 원칙 하나 예외 요것만 알면 되지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각자 배울 게 아니라고요. 취득에 대한 프레임 하나만 알면 돼요. 자, 취득원가 어떻게 결정하냐면요. 이렇게 결정합니다. 취득할 때는 뭘로 측정하냐면요. 그냥 원가로 측정해요. 원가로 측정하는 게 프레임이에요. 근데 이 원가가 뭘까? 이 원가가 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자, 원가라는 건 예를 들어서 자, 여기 계산기가 있습니다. 계산기를 사와요. 이게 원래 정가가 얼마짜리냐면요. 계산기 짠. 자, 정가가 얼마냐면요. 6만 원이에요. 6만 원. 6만 원짜리 계산기. 그 정가 6만 원짜리 계산기를 사왔는데 원가가 얼마냐? 자, 저게 정가는 6만 원이지만 인터넷에서 사니까 10% 깎아준대요. 그래서 5만 4천 원에 살 수 있어. 5만 4천 원에. 자, 그래서 내가 정가는 6만 원이지만 5만 4천 원 주고 샀습니다. 이때 원가는 얼마인가요? 그러면 5만 4천 원이다 6만 원이다? 5만 4천 원이 된다고요. 이걸 쿠폰이 있어가지고 제가 신규 회원 가입했더니 쿠폰으로 또 4천 원 깎아준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마에 샀냐면 5만 원에 샀어요. 5만 원. 자, 정가 6만 원짜리 원래 6만 원에 파는 걸 내가 5만 원에 샀습니다. 내가 취득할 때 취득 원가는 얼마일까요? 5만 원이라고요. 여기까지는 쉽죠. 그래. 원가라는 게 내가 얼마 주고 샀냐? 그게 원가 아니야? 자, 근데요. 응용이 됩니다.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요. 내가 이걸 사는데 돈을 주고 산 게 아니야. 돈을 주고 산 게 아니고 내가 계산기가 필요한데 마침 내 친구가 내가 갖고 싶은 계산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 계산기 어디서 샀어? 나 그거 필요한데 라고 했더니 친구가 나 계산기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데 이거 누가 줬는데 나한테 필요 없어. 그래? 그럼 그거 내 거랑 다른 거랑 바꿀까?
그래서 그 친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보더니 야, 너 지갑 마음에 든다? 아, 이 지갑? 나 사실 이거 필요 없는데. 그러면 이 지갑하고 네 계산기랑 바꾸자. 그래서 내가 이 계산기를 뭘 주고 취득했냐면요. 요 지갑하고 바꿨다고요. 자, 그러면 이때 원가는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주고 사면 쉬운데,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라 내 다른 자산하고 이렇게 교환을 해서 취득하면 이게 원가가 얼마일까요? 이때부터 어려워지거든요. 왜 어려워지냐면요. 여러분이 원가가 뭔지에 대한 개념을, 프레임을 정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자, 원가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 자산을 취득할 때 대신 뭔가를 줍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그냥 주진 않을 거기 때문에 나도 뭔가를 주고 자산을 취득한다고요. 자, 이때 말하는 원가는 뭐냐면요. 내가 준 거 있죠. 내가 준 거의 공정가치가 얼마냐. 그게 원가예요. 자, 내가 요 계산기를 취득하는데 뭘 줬냐면요. 요걸 줬다고, 요거. 요 노란 종이. 심사임당 그려진 요 노란색 종이를 주고 취득했어요. 원가 얼마인가요? 원가는 5만 원이 되죠. 왜? 내가 상대방한테 제공한 요 계산기랑 교환으로 내가 제공한 요 자산, 요 노란색 종이의 공정가치가 5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산을 취득할 때 돈을 주고 취득하잖아요. 그때 내가 제공한 돈이 얼마냐? 그걸로 측정을 하는 게 원가라고요. 요게 정가가 6만 원짜리, 이게 공정가치가 원래 시가가 6만 원인데 그렇다고 해서 6만 원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공한 거의 공정가치가 얼마냐. 5만 원짜리랑 6만 원짜리를 바꿨다고? 그러면 원가는 얼마냐면 5만 원이 돼요. 즉 원가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내가 제공한 자산,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내가 준 거의 공정가치가 얼마냐. 요게 원가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요 노란색 종이를 주고 취득했으면 이 노란색 종이가 얼마짜리냐? 이거 5만 원짜리야. 그래서 계산기가 5만 원짜리가 되듯이 자, 요 지갑을 주고 계산기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계산기 원가는 얼마가 되냐면요. 요 지갑이 얼마짜리인지가 돼요. 이 지갑의 공정가치라고요. 그래서 요 계산기가 얼마짜리냐가 아니라 계산기를 취득하기 위해서 내가 준 거의 공정가치가 얼마냐, 얘가 얼마짜리냐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그게 원가고요. 대신에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봤던 유형자산에서 교환거래할 때 교환거래를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유형자산 교환거래를 나중에 배울 때 되게 어려워해요. 아, 이건 뭐 되게 특이하네, 이상하네. 이제 특이하고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원칙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현금을 줬으면 현금의 공정가치고 현금 말고 다른 거, 지갑을 줬으면 그 지갑의 공정가치 측정하는 거. 그래서 취득할 때 원가로 측정한다. 그리고 그 원가라는 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다. 라는 프레임이 머리에 잡혀 있으면 그게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그 프레임이 없으니까 야, 이건 되게 특이하네, 이상하네, 남과 다르네 이렇게 잘못 인식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원가로 측정하는 게 원칙이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외가 4가지 있습니다. 공부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원칙을 정립을 하고 그 원칙을 벗어나는 예외가 뭔지 요 예외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요. 자, 그래서 예외가 뭐가 있냐면 4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수업 목적상. 그 4가지 예외가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서 근무, 합생. 자, 우리 공무원 시험 합격해가지고 공무원 근무하는 거, 국세청 가서 근무하는 게 우리 목표잖아요. 그래서 빨리 합격해서 국세청 가서 근무하세 해서 근무, 합생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4가지 뭐냐면요. 금융자산, 그 다음에 무상취득, 합병, 생물자산. 요 4가지는 원가로 측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뭘로 측정하냐면요. 공정가치. 공정가치를 이제 우리 페어 밸류라고 합니다. 페어 밸류. 그래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데 무슨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냐면 내가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을 해요. 자, 아까 이게 정가가 공정가치라고 하죠. 공정가치. 그래서 이게 계산기는 공정가치가 6만 원짜리인데 나는 공정가치 5만 원짜리 지갑을 주고 취득했다고요. 요때 요 계산기의 취득 원가가 5만 원이 되는 게 원칙이고요. 예외는 뭐냐면요. 요 계산기의 취득 원가가 6만 원.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아니라 취득한 그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게 4가지 예외예요. 자, 근데 왜 예외가 생기냐면요. 그 예외가 생기는 이유를 알면 이해하기도 쉬워요. 물론 나중에 그냥 근무, 합생 4가지 외워버리면 암기 외워버리면 되긴 되는데 암기를 할 때도 그 배경 지식을 알고 암기를 하면 굳이 암기를 안 해도 되거나 암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야, 얘들은 괜히 꼴 보기 싫으니까 야, 나 쟤 싫어. 그러니까 얘들은 공정가치 원가로 측정하지 말고 공정가치 측정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고, 다 이유가. 자, 왜 얘네들은 원가로 측정하지 않냐면요. 원가로 측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분개를 할 때 자산을 취득하면서 거기서 분개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내가 취득한 자산이 얼마짜리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제공한 자산이 또 있다고요. 자, 그러면 취득한 자산은 증가하니까 왼쪽에 자산의 증가로 적어주고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내가 준 것 내 입장에서 이제 빠져나갔고 감소했으니까 감소한 자산을 오른쪽 적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제공한 자산은 5만 원짜리예요. 5만 원짜리인데 자, 이 취득한 자산을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인 5만 원으로 하지 않고 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인 6만 원으로 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긴다고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왼쪽에 자산은 6만 원인데 오른쪽은 5만 원이네요. 분개를 할 때는 차변, 대변, 합계가 맞아야 되죠. 오른쪽 만 원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만 원이 뭐가 되냐면요. 자산이 원래 5만 원짜리가 빠져나갔는데 6만 원짜리가 들어왔네? 그래서 자산이 만 원 늘었어요. 자산이 만 원 늘었는데 이게 자본거래로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손익거래, 즉 이익이 돼요. 자산을 취득하면서 이익이 생긴다고요, 만 원. 5만 원짜리를 주고 들어온 게 6만 원짜리니까 자산이 만 원 늘어나면서 이익 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회사가 이제 이익을 내기 위해서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 돈 벌려고 이익 내려고 막 회사가 이번에 이익 100억 달성하겠다, 1000억 달성하겠다, 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요. 자, 뭐 하면 되냐면요. 계산기를 사면 돼요. 지금 계산기를 이게 정가 공정가치 6만 원짜리를 5만 원 주고 샀더니 이익이 만 원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 살 때 만 원, 10개를 주문하는 거예요. 10개를 사면 이익이 10만 원이 돼요. 1000개를 주문하면 1000만 원이 된다고요. 이익 100억 달성하고 싶다? 어떻게 달성하면 되냐면요. 저 계산기 100만 개 주문하면 돼요. 계산기 100만 개 주문해가지고 100만 개를 사면 하나마다 만 원씩 이익이니까 100억 이익이 잡혀버린다고요. 그러면 굳이 뭐 고생하고 이럴 필요 없이 이익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게 돼요. 회계가 이걸 허용한다, 안 한다?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살 때 이익이 생긴다고? 야, 원래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냥 물건을 샀다고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산 물건을 가지고 사실 요 계산기 가지고 이익을 어떻게 내나요? 제가 요걸 가지고 회계 업무를 한다고요. 업무를 하면서 요거 가지고 일을 하는 동안 그 업무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지 요걸 샀다고 해서 바로 이익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 네가 뭔가 그 취득한 자산을 가지고 이익을 내는 수익 활동을 해야지. 그래야 이익이 나는 거지. 물건을 사자마자 이익이 생기는 거? 야, 요건 우리 인정 안 해. 그래서 이익이 안 잡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랑 얘가 같아야 된다고요. 차변, 대변, 좌우가 같아야지 이익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하겠다는 거야. 그래야지 이익이 안 잡히니까. 자, 근데 저 예외는 뭐냐면요. 취득하자마자 이익을 인정해줘 버리는 거예요. 자, 금융자산 있죠, 금융자산. 저기서 말하는 금융자산은요. 다른 자산은 이걸 가지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추가적인 활동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계장치를 사면 그거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재고자산도 판다고 바로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팔기 위해서는 마케팅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이 주문하면 배송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활동들이 들어간다고요. 자, 근데 금융자산은요. 그런 활동들이 필요가 없어요. 금융자산 쉽게 말해서 주식입니다. 주식. 자,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이에요. 한 주에 6만 원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뭐 스탁 옵션을 가지고 있든 무슨 특별한 권리가 있든지 해가지고 나는 6만 원짜리 주식을 5만 원에 산 거예요. 그러면 바로 만 원 이익이라고요. 왜? 금융자산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내가 뭔가 추가적으로 해야 할 활동들이 있나요? 삼성전자 주식을 사가지고 주가가 오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막 열심히 홍보를 하고 친구한테 너도 사라 자랑하고 이런다고 주가가 올라갈까요? 영향 없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뭐냐면 저 금융자산에서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 네가 추가적으로 활동할 게 없다. 근데 그 금융자산을 싸게 샀다고? 삼성전자 6만 원 하는 거 내가 5만 원에 샀다고? 그럼 만 원 이익 내기 위해서 뭐 하면 되나요? 그냥 팔면 돼요. 팔기 위해서 뭔가 다른 노력을 해야 될까요? 막 홍보를 하고 이거 팔기 위해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뭐 배송해 줘야 되나요? 누구한테 배달해 줘야 되나요? 그런 활동이 하나도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금융자산은 예외적으로 야 이게 만약에 6만 원짜리를 5만 원에 싸게 샀다면 10,000원 이익을 인정해줘요. 그리고 금융자산에서는 추가적으로 뭔가 활동할 게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공정가치로 측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금융자산에서 예외를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무상취득은 왜 예외냐면요. 무상취득은 내가 제공한 자산이 없잖아요. 무상취득은 말 그대로 그냥 공짜로 받은 거거든요. 누가 나한테 그냥 뭔가 줬다고요. 이 계산기를 제 친구가 야, 너 그냥 이거 가져라고 공짜로 줬다고요. 자, 그러면 내가 제공한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제공한 자산 공정가치로 한다면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가 0이 돼버려요. 내가 제공한 자산이 없으니까 0이 돼버린다고요. 그럼 이 자산이 없는 게 돼버려요. 없는 게. 그럼 이상하잖아요. 자산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없다고? 0이라고? 자, 그래서 무상취득 같은 경우에 제공한 자산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뭘로? 취득한 자산. 요게 그럼 공정가치가 얼마인데. 그래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하는 예외를 허용해 주는 거라고요. 합병은 왜 그러냐면요. 합병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합병은 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하냐면요. 영업권을 인식하기 위해서. 영업권. 자, 합병을 할 때, 자, 요 자산의 공정가치가 5만 원인데, 보통 합병할 때는 그것보다 웃돈을 얹어줘요. 이 회사 장부상으로 순자산 공정가치가 5만 원이다? 근데 5만 원 주고 합병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프리미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만 원에 인식한다고. 8만 원에 합병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제공한 자산 8만 원인데 취득한 건 5만 원이야? 3만 원 왜 더 줬어? 그 3만 원이 뭐가 된다? 영업권이 되는 거야, 영업권. 그래서 내가 웃돈을 준 게 눈에 보이지 않는 프리미엄 준 게 저 영업권에 해당하는 무형자산이 얼마인지 알고 인식하려면 그러면 얘랑 차이가 나야 된다고요. 얘랑 같아버리면 영업권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합병을 할 때는 영업권을 인식하기 위해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자, 만약 이 자산이 5만 원짜리인데 내가 4만 원에 취득했다? 합병할 때 순자산 공정가치 5만 원인 회사를 내가 4만 원에 합병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배우지만 뭐가 되냐면 이게 이익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이익만 원. 무슨 이익? 염가 매수 차익이라는 걸로 배워요. 그래서 염가 매수 차익 이게 뭐야 그러는데 이 프레임에 넣고 보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랑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차이가 나니까 그것 때 생기는 취득이익이 염가 매수 차익이구나. 이 프레임 하나로 정리가 된다고요. 자, 생물자산은 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냐면요. 생물자산 말 그대로 뭐 나무, 동물, 젖소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요건 자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실제로 그 한솔 홈데코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한솔재지 계열사인데 한솔재지가 종이 펄프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뉴질랜드에다 나무를 심어놨어요. 어마어마하게 심어놨는데 이게 20년, 30년 전에 심어놨거든요. 지금 가치가 한 1조 돼요. 자, 근데 그 1조 나무가 자라서 20년 동안, 30년 동안 자라가지고 1조짜리가 됐는데 내가 제공한 자산은 뭘까요? 내가 키웠나요? 뉴질랜드에 자연이 키운 거죠. 제공한 자산은 뭐냐면요. 햇빛, 물, 요거거든요. 햇빛과 물을 제공했더니 얘네들이 번식을 한 거예요. 생물자산이 이렇게 번식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제공한 자산, 햇빛과 물의 공정가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무상취득처럼 뭔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가 어렵구나.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 이유들은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 이유를 이해하고 나면 암기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금, 무, 합생, 금융자산, 무상취득. 왜 그러냐면 이유를 모르고 외우면 저 무가 무형자산인가 이래버리거든요. 무형자산이 아니라 무상취득, 제공한 자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암기하기가 쉽다고요. 자, 그래서 이 금, 무, 합생 네 가지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원가로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면 취득과 관련된 프레임을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취득에 대한 공부가 끝난 거예요. 지금 제가 한 20분 정도 얘기했는데요. 원래 이 취득과 관련된 내용들을 자산별로 배우면요. 10시간씩 걸린다고요. 매 자산마다 여기에 대해서 취득할 때 뭘로 측정하는지 해서 20, 30분 얘기하고 또 하고 이걸 계속 해야 된다고 이걸. 재고자산 배울 때 한참 얘기하고 금융자산 배울 때 또 얘기해야 되고 유형자산 배울 때 또 공부해야 되고 무형자산 배울 때 또 공부하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프레임으로 정리하면 끝났다고요. 자산은 취득할 때 원가로 측정한다. 네 가지 빼고 금, 무, 합생 빼고. 자, 재고자산 뭘로 측정할까요? 그래서 원가로 측정한다고 원가로. 금융자산 뭘로 측정할까요?
금무합생, 금이네, 금, 공정가치로 측정한다고요. 자, 유형자산, 뭘로 측정할까요? 원가로 측정해요, 원가로. 자, 교환거래, 아까 교환거래는 막 좀 다르던데요. 뭐가 다르나요? 똑같아요. 교환거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원가가 뭐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잖아요. 원가라는 개념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환거래라고 해서 따로 별도로 막 공부하고 별도로 문제풀이하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원칙 프레임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특별하게 가르치니까 특별해 보이지, 어려워 보이지,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무형자산 마찬가지로 원가로 측정해요, 원가로. 자, 근데 사업 결합, 합병으로 취득하면 뭐? 금무합 예외. 그래서 뭐 하냐면 공정가치로 측정한다고요. 투자부동산, 금무합생에 해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뭘로? 원가로. 생물자산, 금무합생이죠. 그래서 생물자산이라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데, 자, 얘는 공정가치에서 뭐 처분 부대 원가를 뺀다고 그래요. 이건 또 이유가 있어요. 자, 뭐냐면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갖다 팔 때 내가 추가로 원가를 드릴 일이 없죠. 원가를 드릴 일이 없는데, 생물자산은 자, 뉴질랜드에 심어놓은 나무를 고객한테 종이로 만들어서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걸 뉴질랜드에서 잘라가지고 한국으로 가져와서 펄프 공장에서 펄프로 만든 다음에 재질로 만들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 후속 과정들이 있어요, 생물자산은. 금융자산은 후속 과정이 없는데 생물자산은 후속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때 들어갈 원가는 좀 빼자. 그래서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가를 뺀 금액.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순공정가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까 모든 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되 네 가지 금무 합생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중에서 생물자산만 순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면 취득원가랑 관련된 얘기는 끝난 거예요. 20분 만에 여러 시간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걸 지금 끝내버린 거라고요. 이게 프레임의 위력입니다. 자, 이 프레임이 또 어떻게 위력을 발휘하냐면요. 안 배운 것도 풀 수 있다고, 안 배운 것도. 우리 공무원 수험범에서 잘 안 다루는 것들이에요. 구급 수험범에서 리스 거의 안 나오고요. 뭐 탐사평가자산이나 노총광산 이런 것들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이 나올 수는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는 게 비효율적이어서 공부를 안 하는 거지. 이번에 지방직에서 이상한 것들 문제 두 문제 나왔거든요. 기존의 수험범위가 아닌 것들이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다루지 않던 기준서에서. 이런 것들이 뭐 강물자원의 탐사나 평가, 노총광산 생산단계 박토원가 이런 기준서들이 있거든요. 다 리스 기준서가 있고. 자, 근데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출제위원이 미친 척, 이번에 그 약간 미친 또라이가 들어갔는데 미친 척 내버릴 수가 있잖아요. 자, 그때 어떻게 풀 거냐는 거예요.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지만 뭘 알고 있으면 프레임, 원리를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다니까요. 자, 저 리스에서 리스 이용자가 사용권 자산이라는 걸 인식을 해요. 자, 그러면 사용권 자산은 뭘로 측정할까요? 원칙을 적용하자고요. 금무 합생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가로 측정한다고요. 이런 자산이 있어요. 탐사평가 자산이 있어요. 탐사평가 자산. 처음에 취득할 때 뭘로 측정할까요? 원가로 측정한다니까요. 원가로. 박토활동 자산. 최초에 뭘로 측정할까요? 원가로 측정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원칙을 알고 프레임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배우지 않은 것들이 문제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맞출 수 있을 가능성까지 높아지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개별 자산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자, 재고자산의 원가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은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합병은 이렇습니다. 생물자산 이렇습니다. 이걸 따로따로 한참 시간을 두고 배운 사람하고 그냥 이렇게 지금 20분 만에 정리한 사람하고 누가 더 취득원가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맞출 확률이 높을지, 누가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응용 문제만져도 맞출 확률이 높을지. 제가 프레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공부 시간은 절반이 아니라 지금 거의 뭐 10분의 1로 줄여버리잖아요. 10분의 1로 줄여버렸는데 점수는, 효과는 2배가 높다니까요. 그래서 회계학은 프레임이 안 돼, 프레임. 프레임을 가지고 정리하는 학문이지 하나하나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하나 배우니까 뭐가 되어버리냐면 휘발이 되어버려요, 휘발이. 자, 그래서 취득과 관련된 프레임 끝난 거고요. 나머지 프레임 2가지 있어요. 그 2가지도 한번 배워볼게요.